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충청에 이어 영남 경선에서도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대선 후보를 확정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조별 토론회에서 비상계엄과 탄핵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인 한동훈 후보를 향한 공격이 집중됐는데 국민의힘은 내일 2차 경선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됩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일본과의 협상 때처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깜짝 등판할지 관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엔 험지로 불리는 영남에서 열린 두 번째 대선 경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기를 굳혔습니다. 경남이 고향인 김경수 전 지사는 2위를 기록했는데 누적 득표 순위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직은 2등 자리를 지켰습니다. 첫 소식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원팀을 외친 두 번째 순회 경선 영남 지역에서도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어대명 기조는 뚜렷했습니다. 지역 당원들의 투표율은 70.88%로 60%대였던 지난 대선 영남 선거인단 투표율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투표율은 70.88%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90.81%, 6만 6천여 표를 쓸어 담으며 누적 89.56%로 전날보다도 득표율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영남의 큰아들이라며 연고를 강조한 이 후보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향한 영남 당원들의 헌신을 지켜세우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젖힐 뜨거운 열정도 바로 이곳 영남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충청권 최하위로 경선전을 시작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신지인 영남에서 5.93% 득표율로 2위에 자리매김했지만 누적 득표율은 5.17%로 아직 3위에 머물렀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5대 권역별 메가시티를 내세우며 영남에서 도전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을 잇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지역주의의 벽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위태위태한 지역 소멸의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영남 지역 3.26%, 누적 5.27% 득표를 기록하며 2위를 수성했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을 험지에서 애쓰는 영남 당원들의 분투와 연결지으며 경제 전문가로서의 면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희생을 결단하는 대통령, 정직하고 품격 있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제 순회 경선 일정 절반이 마무리됐지만 큰 이변 없이 이재명 후보의 독주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김동연 후보로선 의미 있는 성적을 거두기 위한 경선 전략의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틀째 진행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두고 후보들 사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에 맞서 나머지 후보들이 선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충돌했는데 토론회 주요 내용을 박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맞붙은 국민의힘 경선 비조 토론회. 2차 경선 진출 가능성이 큰 후보들이 몰린 죽음의 조답게 초반부터 날선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포문은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한 한동훈 후보가 열었습니다. 계엄은 반대하지만 경미한 과오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계엄 옹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홍준표 후보는 계엄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진하야로 정치적 책임을 다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만약 당시 당대표 자리에 있었더라도 계엄을 막지 않았을 거냐는 한 후보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대통령한테 자진하야할 기회를 주자. 이철우 후보는 당시 탄핵을 주도한 한 전 대표가 당 대선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고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한동훈 후보가 지금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지금 우리 당 후보로 나왔다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나경원 후보 역시 한 후보가 사실상 내란몰이 선동을 자행했다며 보수 통합을 위해 후보직을 내려놓는 편이 좋을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들 사이 약점을 파고들며 분위기는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명태균 의혹을 둘러싼 신경전부터 제가 2번 당했는데요. 홍 후보님 명태균 사건으로 계속 엮이시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 말씀 꺼내신 거죠. 사실상 인신공격에 가까운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청년의 꿈 안에서 꼭 가거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두 계조로 나눠 진행된 경선 토론회가 마무리되며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틀 동안 2차 경선자 4명을 추리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합니다. 컷오프 결과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나오며 입장이 엇갈렸고 민주당은 사실상 출마 의사라며 당장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을 묻는 자리였는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한 대행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비롯된 만큼 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이 출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한덕수 대행을 비롯해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후보는 한 대행이 뚜렷한 입장을 거듭 유보하고 있어 아쉽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는 출마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경선 흥행에 도움이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선 출마 여부가 언론의 쟁점이 되는 거 우리로서 나쁜 거 아닙니다. 지금 경선이 밋밋하게 돌아가잖아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인터뷰가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거나 다름없다며 한 대행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협상 책임은 물론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출마 여부를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에 단 하루도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 해외에서조차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4일로 앞으로 2주가 남아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오늘 내란 혐의 2번째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계엄 당시 동원된 군인들이 증언대에 서는데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갈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허가하지 않아 특혜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검토한 끝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촬영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취재진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지하주차장 이용이 허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진 않을 전망입니다. 2차 공판에서는 지난주 검찰의 주신문을 받았던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 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신문을 진행합니다. 지난 공판에서 조 단장은 탄핵 심판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계엄 당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신문이 검찰에 유리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헌재가 탄핵 선고에서 인정한 검찰 수사 기록 등 증거 능력까지 다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분명히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을 써서 헌재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부분에 충분히 다퉈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입증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첫 공판에서 무려 93분간 직접 진술을 이어갔는데 두 번째 정식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변론을 주도할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계엄 사태 수사가 남긴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뻔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을 들여다봤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치고 선고일 공지만 기다리던 지난달 8일,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됐습니다. 이례적이었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된 겁니다. 문제는 공수처부터 검찰까지 이어진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였는데, 당장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헌법재판소로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헌재가 증거와 조서를 포함한 수사기관 자료를 근거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공수처 수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이 정한 탄핵소추 대상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법관, 감사원장, 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위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제한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걸 고려하더라도 공수처 수사와 탄핵 심판이 맞물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공수처에 관할 법원, 검찰과 사건을 주고받는 이첩과 송부, 보안 수사를 위한 구속기간 연장까지 절차 전반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건 핵폭탄처럼 터질 만한 문제인데 구속기간이 며칠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도 국회가 그걸 법을 수정을 안 했던 거죠. 계속 지적됐던 거예요, 제가. 공수처는 최근 수사와 기소,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논란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립니다. 양국 재무와 통상수장이 참석하는 2+2 형식으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오늘 24일과 25일이 거론됩니다. 미일 협상 때처럼 트럼프가 깜짝 등반해 방위비를 더 내라고 언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가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최근 무역협상 전면에 나선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합니다. 이번 협의는 미국 제안에 의해 이뤄지게 됐고 현재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 중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협의에서처럼 우리나라와의 협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방위비를 언급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장관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방위비까지 포함한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지만 우리나라는 통상과 안보를 분리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한 지금 미국 측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가 듣고 관계 당국에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소관 부처가 또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앞으로 대응을 해 나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관세 최소화를 위해 미국이 원하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 장관은 관세 협상이 아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가까운 알래스카에 안정적 LNG 공급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카드라며 실사단 파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대만, 그리고 태국, 베트남 이런 데까지도 모두 이 사업에 관심을 모이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아시아 국가들이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좋은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일단 협상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주요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안 장관도 트럼프 행정부 내내 관세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협상의 틀을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개최할 미국과 2차 관세 협상을 앞두고 교섭 카드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검사 간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온 게이자이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만나 대일 무역 적자를 제로로 하고 싶다고 말했고, 미국 측은 이어 진행된 장관급 회담에서 농산물과 자동차 교역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말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무역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일본 쌀 시장에 대해 규제가 엄격하고 투명하지 않아 미국 수출업자의 소비자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직접 무역 협상을 고집하면서 미중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1대1 대화를 고집하면서 다른 외교 노력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대화를 이끌 책임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백악관은 주미 중국 대사관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남 신안 태평염전 소금을 강제노동 상품이라며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기복 모두를 위한 이주 인권문화센터 대표는 지난 1월 미 국무부가 인신매매 연례 보고서 관련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이례적으로 농어촌 지역 계절 노동자의 노동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제 노동과 관련해 수출 금지 조치를 원한다면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에 신고하라는 안내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트럼프가 파월을 내쫓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요. 과연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폭탄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락하자 연준에 금리를 빨리 내리라고 요구합니다.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물가를 올리고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며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And I'm not happy with him. I let him know it, and if I want him out, he'll be out of there real fast. Believe me.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가 실제 파월 해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만나 파월을 해임하고 워시에게 연준 의장을 맡기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준비법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정책 관련 의견 차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입니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연방무역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했는데 2년 뒤 연방대법원은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게다가 파월 의장을 해임할 경우 불안정한 금융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불러올 우려도 큽니다. So there is no country in the world in which independence of central bank has been ruined and that was able to prosper. 해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독불장군 트럼프가 내년 5월이 임기인 파월과의 불편한 동거를 참지 못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6대3으로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권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의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료 환경 정상화와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렸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최기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사들이 앞장선다.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시청역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의대 교육 질 확보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휴학한 2024학번과 신입생인 2025학번의 동시 수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어사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생 복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 동시 수업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5% 수준입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주 의과대학 학생 20여 명을 만나 수업 복귀 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전공의는 여전히 현장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 수준의 12.4%에 불과합니다. 상반기 전공의 모집이 이미 끝난 만큼 하반기 모집 전까지 당장 복귀할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 현장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관세청이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에는 16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지만 이후에는 글로벌 불황과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불구하고 4월 초까지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관세 인상을 앞두고 물건을 미리 주문한 영향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4월 중순까지도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을 오늘부터 신청받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뉘는데 오늘부터는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사, 택배사 등을 이용했거나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배달한 소상공인을 확인 지급 유형으로 분류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고령 운전자가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령 운전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무료 설치 신청을 오늘부터 5월 9일까지 받습니다. 1차 모집은 충북 영동군, 충남 서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영암군, 경북 성주군 등 전국 5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운전자 200명입니다. 전기차 화재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민관 합작으로 시행됩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가운데 하나인데요. 대상 차량은 4만여 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간 원화자금 결제 규모를 정리한 2024년도 지급결제 보고서가 오늘 발간됩니다. 1년 전인 2023년도의 경우 원화자금 결제 규모가 증권과 외환 결제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하루 평균 5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같은 기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모양새입니다. 최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아파트값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뛴 곳은 서울 송파구로 4.28% 정도 올랐습니다.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가 나란히 3.52% 오르며 상승률 상위권은 모두 강남 3구 차지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 토허제를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토허제를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하기까지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영향입니다. 강남 3구와 달리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일부 외곽 지역은
1분기 누적 기준 아파트값이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며 서울 내 양극화도 커졌습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전까지 부동산 정책 방향이 불투명한 만큼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 수는 있어서 거기에 따른 좀 다른 방향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별다른 정책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초양극화 현상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강남권과 맞닿은 과천시가 3.41% 오르며 전국 시군구 상승률 4위를 기록했습니다. 호허제 반짝 해제 여파 등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번 달에만 약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1조 5천억 원 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데 이어 금융당국이 오는 7월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만큼 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큐드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찰은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등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를 이번 주 검찰에 넘길 전망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오늘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출발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일 예정입니다. 태광그룹의 계열사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시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장애인 주차 표지를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필리핀 앙헬레스시에서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1시쯤 한국인 관광객 한 명이 오토바이를 탄 2인조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최근 석 달간 식품 외식 업체의 가격 인상 소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선 원자재 가격 인상과 고환율에 힘들다고 하소연하지만 정부 리더십 공백을 틈타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속에 최근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오르자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무섭습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커피값이죠. 가정에서는 그러면 아무래도 먹는 거를 허리띠에 졸라매게 되죠. 최근 3개월 동안 가격이 오른 제품을 업체별로 나열하면 커피, 빵, 햄버거, 치킨에서 맥주까지 40개가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가공식품 가격이 전방위로 오르면서 지난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1.1%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업계는 원 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른 데다 고환율이 이어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호소하지만 소비자 단체는 원가 부담과 상관없이 올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료를 보면 원가 부담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업체들이 그 업체의 기업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인상하는 거 아닌가. 또 지난해 주요 식품업체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면 K푸드 인기를 등에업고 남양유업이 86.3%, 대상 43%, CJ제일제당이 20%, 빙그레가 1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탄핵 판결 선고 전까지 정치적 혼란 시기를 틈탄 인상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담합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공정위는 농심과 우리온 등 주요 가공식품 기업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끊이지 않는 식품업계의 릴레이 가격 인상, 내수 침체 속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욱 키우면서 업계에 책임 있는 가격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로 2위 싸움이 치열한데 김동연 후보가 앞서가다 김경수 후보가 출신 지역 이점을 살려 영남권 2위를 차지하며 격차가 줄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충청권에서 김경수 경선 후보가 받아든 첫 성적표는 득표율 4.31%, 3위였습니다. 두 번째 순회 경선지인 영남권에선 김동연 후보를 2.67%포인트 차로 제치고 2위에 올랐는데 경남도지사 출신인 김 후보의 고향 민심이 작용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힘들게 민주당 당원으로서 걸어왔던 그분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경선 기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세론 속 두 자릿수 득표율엔 못 미쳤지만 친문적자 이미지로 존재감을 어느 정도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동연 후보에 밀려 아직 3위에 그쳤습니다. 이제 남은 순회 경선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호남권과 인구 비중이 큰 서울 등 수도권입니다. 이들 지역 경선 결과가 차기 당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나아가 차차기 대권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최종 2위 싸움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호남 또 수도권 경선에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고 또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서 일각에선 김경수, 김동연 각 후보들이 두 자릿수 득표율엔 실패하면서 기대치엔 못 미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이후를 바라본다면 남은 경선전에도 전력을 다할 거란 분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호남에서 27일에는 경기도 킨텍스 전시관에서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을 열고 각 지역 권리당원 투표를 마무리합니다. 특히 27일에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경선 비중 5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해 과반 득표를 차지한 후보가 나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가 탄핵 반대파로 분류되는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정광훈 목사의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에 대꾸할 가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긴 했는데 이른바 빅4를 가리는 컷오프를 앞두고 탄핵 찬반 구도 싸움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손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핵 찬성파 국민의힘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앞서 대선 출마 의사를 드러낸 정광훈 목사를 고리로 공격의 화살을 당내 경쟁자들에 돌렸습니다. 전 목사의 출마 선언은 보수 정신을 뿌리채 뒤흔드는 모욕이라며 탄핵 전국 당시 극우의 길을 함께한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가 이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운 겁니다. 만약 전 목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 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탄핵 반대 후보와 검사 정권 프레임에 포획되는 후보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신과 윤픽 후보는 대선 참패 후 기득권만 노리는 대선 포기 후보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조끼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빅4를 뽑는 1차 경선 국민 여론조사를 앞두고 극우와의 절연으로 외연 확장에 방점을 찍으며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안 의원의 공세에 나경원 의원은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며 출마한 분이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희가 개탄스럽다며 당을 떠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슨 소위 전광훈 목사가 상징하는 극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대꾸할 가치가 없다. 김문수 전 장관도 안 의원을 비롯해 누구라도 나라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경선 구도는 더욱 확실해진 모습입니다. 양측 간 설전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 8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마치고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리기 위한 국민 여론조사를 오늘부터 진행합니다. 이틀 동안 실시하는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응답만 집계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내일 저녁 발표되며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뒤 수십억 원 예산을 들여 전기 자전거를 사들인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을 독려해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였는데요. 과연 계획대로 잘 운영되고 있을까요? 시청자 제보에 따라 홍성욱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학교 바로 앞 공터에 세워진 자전거 수백 대. 강원 춘천시가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사들인 전기자전거입니다. 예산 20억 원을 투입했고 자전거 400대와 거치대 100개 등을 제작한 뒤 운영은 민간에 맡겼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보관 중인 전기자전거가 몇 대인지 직접 세봤습니다. 전체 400대 전기자전거 가운데 절반인 200대가 이곳에 보관 중입니다. 춘천시는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겨울 이용자가 많지 않았고 정비와 수리를 위해 절반 정도만 운영한다는 겁니다. 자전거도 거치대마다 보통 한 2대, 그럼 벌써 한 200대는 이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운영됐는데 대부분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가득합니다. 멈춰 있는 자전거 수백 대가 쌓여 있다 보니 마치 자전거 무덤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예비 사업 당시 먼저 산 자전거 100대는 추가로 산 자전거와 모델이 달라 무용지물이 된 상태. 값비싼 전기 자전거가 방치된 이유는 뭘까? 일단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었던 만큼 전기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전기 자전거를 타는 만큼 내연기관 차량 운행을 얼마나 줄이는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인데 차가 없으면 아예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토부가 지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업 기간 중에는 이러한 서비스 행태를 변경할 수는 없고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 운영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이용 등록자 수는 670명이 전부고 그나마 차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 자가용이 있으면 잘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많이 타는 학생들은 대신 사용하기 쉬운 유료 공유 전기 자전거나 킥보드를 주로 이용합니다. 자동차 번호를 등록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사실상 거의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모사업이 종료되는 6월 이후에는 별도의 운영 예산이 필요한데 지방의회가 전액 삭감해 앞으로 더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주며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이 보상을 5배로 늘리자 반납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어르신이 신청서와 함께 운전면허증을 반납합니다. 곧바로 돌아오는 건 버스를 타거나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교통카드와 두툼한 봉투. 봉투에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40만 원어치가 들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울산시가 지원하는 10만 원 교통카드와 울주군이 준비한 상품권을 받은 겁니다. 87인데 이 방향 감각이 딱 그거를 집중해야지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잘못 가질 수가 있어요. 젊을 때보다는 저절 쫙 가면 되는데 자꾸 깜빡하고 좀 이래 두려운 게 있었어요. 이렇게 울주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상품권을 포함해 5배까지 혜택을 늘리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준비한 상품권 물량이 대부분 소진됐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면허증 반납보다 최근 한 달간 신청자가 더 많습니다. 2025년 시행 첫 달 430개로 지난해 전체 시적 대비 72개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추세대로 올해 연말까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이루어지면 지난해 대비 약 4배 이상이 시골 지역이 많고 면적이 넓어 고령 운전자가 많은 울주군. 커진 혜택으로 운전면허증 반납이 크게 늘자 예산을 더 만들어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제 신청돼 있는 분들도 한 86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돼 있다 보니 우리 1회 추경에 한 3억 6천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혜택을 늘려 면허 반납을 늘리는 지자체의 정책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30시간 부활절 휴전을 선언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그 시간에도 공격이 계속됐다며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30일 연장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휴전 연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전장 한복판에서 부활절 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휴전 선언으로 잠시나마 평온을 찾았나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Продовжуються обстріли, це ми можемо побачити в новинах, наприклад, Херсону. І також на бойових діях продовжуються штурми, продовжуються обстріли. Тобто перемир'я якось не відчувається.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활절 아침까지 러시아는 최전방에서 59차례 포격을 가했고 5번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주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타스 통신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부덴노우스키 구역 등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а украинскую сторону не надеюсь, потому что уже сколько раз они нас обманывали. И им доверять, я им не доверяю.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시각 19일 오후 6시부터 21일 0시까지 30시간 휴전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30시간은 언론 보도를 위한 시간이지 신뢰를 구축하기에 부족한 시간이라며 30일간 휴전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휴전 연장 명령은 없었다며 예정대로 종료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인 교황이 부활절 미사에 깜짝 등장해 신도들을 축복했습니다. 대독한 부활절 메시지에는 전쟁 상황을 개탄하며 휴전과 인질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톨릭의 가장 중요한 축일인 부활절 미사를 모시기 위해 성 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신도들. 심각한 폐렴으로 큰 고비를 넘긴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올해 부활절 미사는 코마 스트리트 추기경이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메시지 대독에 앞서 깜짝 모습을 드러낸 프란치스코 교황. 혹시나 하며 교황과의 만남을 기대했던 신도들은 환호했습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교황은 대독한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전쟁 중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의 휴전과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Faccio appello ai belligeranti. Cessate il fuoco. Si liberino gli ostaggi. Si presti aiuto alla gente che ha fame e aspira ad un futuro di pace. 이어 미사가 끝난 뒤엔 차를 타고 광장을 돌면서 신자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I know it's a really wonderful opportunity to be in Vatican City. I come from Canada, so I'm just very grateful to see his address. 한편 로마를 방문 중인 벤슨 미국 부통령은 전날 추기경과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부활절 미사 전 교황과도 직접 면담했습니다. 부활절에도 어김없이 골프를 즐긴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바이든 전 대통령과 정적들을 향한 분노의 부활절 메시지를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휴일인 어제는 낮 동안 다소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기온이 어제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내륙 지역이 25도를 웃돌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올봄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전주는 27도 예상됩니다. 출근길엔 호남 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 안팎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질도 깨끗해서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4.3도 보이고 있고요. 대구는 12.3도, 광주는 17.4도로 출근길에도 추위가 없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6도까지 오르겠고 전주 27도, 대구 25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